그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이 이번 그 3월 이란 전쟁 변동성 장세 상황에서도 비교적 견조하고 떨어지고서 바로 좀 올라왔고 아주 화려하게 올라가는 거 아닌데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고 좀 탄탄하다는 느낌이 참 간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은 이런 변동성이었으면 뭐 폭락을 그러면 했어도 그 생각이 딱 들죠. 뭐 이상이 없었을 텐데 하방 경직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렇죠. 유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오일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그 2차 전지 섹터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박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설득력이 수가 있는 있는 게 거죠.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훨씬 더 가속화시킬 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분기에 YOY로 거의 160%가 들었어요. 1분기에 1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네, 전기차 판매가 작년도 오. 1분기에 비해서 20대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벌써 23%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 네. 좋아하죠. 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유럽 3월 7개국이 무려 47%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기저효과가 없는 데잖아요. 이미 그렇죠. 잘 되고 있던 데니까. 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아. 15%, 2월 달에는 23%에 불과했었어요. 이것도 물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월 달에 무려 4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훨씬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어떤 공감대들. 미국에서도 사실 지금 전기차를 갖다가 많이 찾고 있다라고 그렇대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관건이었잖아요. 계속 네, 말씀해 근데 주시죠. 그쪽 부분도 이제 뭐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개연성이 이번 이제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많아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죠.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이런 화석연료에 기댔다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7년, 2022년, 그다음에 지금 2026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훨씬 줄여놔야 되겠다. 그래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재생 에너지를. 근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ESS니까 ESS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엄청나게 그 디플로이먼트 이제 막 배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ESS가 미국, 유럽, 뭐 중국,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막아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공약을 네네네네. 했고 예. 그게 앞으로 그럼 매년 10기가 10.8기가인가요? 하여간 예, 예.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태양광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 네네네. 풍력이 뭐 일부인데 예.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를 일단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책이 실제 추진이 된다 했을 때 네네. 그만큼 그 100기가와트급의 그 이 소위 말하는 간헐적인 이 전력을 네. 저장을 할 수 있는 ESS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40% 정도, 그러니까 40기가와트 아워 정도는 만약에 100기가와트짜리를 재생에너지를 산다하면 세팅을 한다 하면 일반적인 통계로 한 4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ESS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 40% 정도를 네, 저장을 해놔야 된다.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위해 전력을 생산한다고 그래도 이걸 용인까지 반도체까지 끌어올려면 송전탑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가 정말 어렵다고 이게 지금 합니다. 굉장히 큰 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앙 집중형으로 돼 있는 그 전력망 자체를 분산형으로 자꾸 바꿔나갈 네. 수밖에 없어요. 송전선이 필요 없는. 그래야지 발전소를 짓는데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ESS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전력망 개통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ESS는 이제 필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예. 전력망 개통의 안정성 문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때 스파성 이슈와 관계없이 네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거는 다음에 우리 평론가님 모실 때 네. 별도로 한번 질문을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ESS라든가 이런 배터리 쪽에 대한 향후의 성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EV 시장에만 머물렀던 것들이 여기 ESS가 붙는 거고요. EV 시장 북미 지역의 캐즘을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번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EV 수요가 빠르게 깨어날 가능성, 실제로 그런 게 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가능성, 예, 이걸 갖다 기대감, 좀 예.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도 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이게 그러면은 네. 이란 전쟁이라는 어떤 스파성 돌발 변수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뭐 쏠림인지 네.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EV에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을 또 한 번 다시 좀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인지 네. 좀 냉정하게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22년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알죠. 2022년 경우에도 YOY로 50%가 넘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전기차가 비쌌어요. 접근성이 덜했는데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어떻죠? 전기차 가격이 비교적 많이 내려왔고 지금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유럽 같은 경우 보조금 안 주던 그 보조금도 대륙들이 주죠. 엄청나게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기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훨씬 그 허들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유가는 어떨 것 같으냐? 유가는 이 전쟁이 휴전 종전을 가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리포트에서 와준 것처럼 이미 정유시설, LNG 뭐 이런 피해가 시설들이 커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유가가 당분간 60달러 뭐 이하로 내려온다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가야 뭐 한 80달러 그렇죠. 90달러, 80달러 정도 선에 머물 텐데 이게 고유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 어떤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의 전기차 수요의 증가, 판매의 네. 증가는 확실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는 그때보다는 좀 EV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좀 더 캐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네네. 이런 말씀 좀 하셨고 네. 이 말씀하셔서 그런지 그냥 이거는 준비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네네네. 현대차가 사실 중국 시장 거의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가 네. 새로 그쪽에서 아이오닉 시리즈 내면서 전기차만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고 좀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내연기관차로 이미 비트해서 가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현대차가 과연 중국에서 네.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 부분이 갑자기 그런 궁금해지네요. 부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퀄리티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는 없다. 가격으로는 어차피 안 되고. 가격으로는 어차피 그 중국산 뭐 자동차 회사들과의 어떤 경쟁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시점, 포지셔닝을 갖다가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자들도 알 거예요. 자신들의 차를 전기차 전환을 해서 이제 슬슬 그 중고차가 되면서 아, 이 차의 성능이 어떻고 중국 전기차의 그 실제로 단점은 뭐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포털에 올라오는 족족 뭐 이게 사라지고 해서 그렇지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종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증된 기업의 차를 갖다가 찾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어땠어요? 전부 다 현대 기아차만 탔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득도 올라오고 수입차가 확 쏠렸다가 다시 이제 국산차로 돌아가는 맞아요. 분위기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건 글쎄요, 그건 좀 어리석은 판단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여간 한번 중국에서 전 세계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인 중국에서 좀 현대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가 좀 선전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IAA 이게 네. 산업 가속화법이라고 하더군요. 네, 이게 네.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미국의 IRA랑 비슷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도 네, 하고 네,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뭔가 그 규제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과연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냐면 우리도 이게 뭔가 높은 장벽이 돼서 우리한테 네. 불리한 거냐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사실 이 지금 IRA법, 그러니까 유럽판 IRA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전기차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70% 정도를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갖다가 유럽 영내 혹은 유럽과 FTA를 맺은 체결 국가에서 생산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맺고 있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죠. 중국은 안 갖고 있죠. 중국은 FTA 체결국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2차 전지 섹터 업체들 같은 경우 유럽 영내에 이미 생산 기반을 다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SDI. 2018년부터
가동을 했고요. 소재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SK유온이 20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 어때요? CATL이 올 4분기부터 올 4월 달부터 이제 올 2분기부터 가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배터리 업체 공장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수율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수율 잡는 데까지 최소한 1년, 2년이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캐펙스 비용 들겠죠? 네. 감가상각 비용 들겠죠? 수율 잡는데 또 엄청난 비용 들겠죠? 그렇죠. 또 홈그라운드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리 오게 되면은. 가령 뭐 엄청난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의 보조금, 그다음에 환경 규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없애주는 것들, 그다음에 인건비도 여기 유럽이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산 배터리가 갖고 있는 특장점, 가격 경쟁률이 유럽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우리가 중국 배터리랑 뭐 진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해볼 만 하겠네요. 유럽에서는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는 거고요. 이제 서서히 그런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리포트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SNE 리서치 보고서를 따르면은 지금 유럽에서 한국산 3원계 기준으로 네. 거의 한 메가와트아워당, 킬로와트아워당 거의 한 10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형이 99.8, 파우치 셀이 93.2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 거는 네, 우리 게. 근데 중국산 3원계는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75달러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할 때 그러니까 75달러. 우리보다 한 20-30% 낮죠. 예. 75달러니까. 근데 이게 유럽에서 생산하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네, 이게 중요하죠. 94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그 3원계 쪽에서는 품질도 인정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3원계는 레퍼런스도 엄청난 거고요. 네. 특허도 우리들이 다 갖고 있어. 네. 그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어디 걸 쓸까요? 굳이 3원계 배터리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 걸 쓸 거 중국 없죠. 거 쓸 필요가 없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래야지 이 배터리를 받아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 그 미국판 IRA라고 말한 게 뭐냐면은 유럽의 이런 어떤 영내 기준을 갖다가 충족을 해야만 유럽에서 전기차를 팔 때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만약에 다른 배터리를 달았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달았다, 그 영내 생산 기준을 갖다가 만족하지 않는 중국산 배터리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어떤 그 유럽 영내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에서 제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CATL 같은 이런 데들이 이제 진출을 해서 만약에 올 하반기부터 생산한다고 치고 네. 한 2년 정도 수율 잡고 뭐 정상화된다고 쳤을 때 네. 그럼 2년 사이에 우리가 유럽산 배터리 시장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되게 기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중국산들이 유럽 시장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유럽 영내 생산보다는 BYD도 마찬가지고 등등등이 예. 중국에서 생산한 생산돼가지고 걸 배터리도 가져도- 생산된 예. 것도 유럽 영내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실은 거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게 유럽 연합의 어떤 이게 산업가스화법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걸 회피하려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캐펙스 비용을 들어서 유럽 영내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감가상각 같은 거 다 이제 끝난- 대부분 다 그렇죠. 끝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때요? 새롭게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감가상각이 떨어야 되는 거고요. 수율 잡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홈그라운드 이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 즉 가격이 가격 낮다는 경쟁력이죠. 장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지금 3원계 쪽을 이제 말씀을 주로 네, 하셨고 LFP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를테면 LFP는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가 이제 ESS로도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참 유럽도 지금은 걔네들도 그 신재생 에너지 간헐성 문제 때문에 네. ES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네. 있고 네. 이것도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 생산하잖아요. LG 엔솔이. 이 LFP. 네, 그래 슬로바니아 업체랑 해가지고 ESS 진출을 하고 있고 폴란드 국영 기업이랑 해가지고 폴란드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유럽 영내 생산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이미 생산 기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앞으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이 27년부터 발효를 갖다가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27년부터 27년부터 발효가 예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밖에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이 법의 그 근본 취지 자체가 유럽의 규제는 그래요.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산 안 되고 유럽은 노골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각종 법 이런 규제들을 만들어가면서 중국산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질문이 소재 쪽에서 네. 예, 우리가 아직 소재 쪽이 사실은 중국 소재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네, 지금 네. 굉장히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네,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은 좀 뭔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중국을 그렇죠. 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전구체 같은 부분은 아직도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CNGR이라든지 중국 업체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영내에 진출을 갖다가 그쪽 지분을 최소화하면서 들어가는 방향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국내에서 빨리 그 중국산을 넘어서는 그 LFP 쪽 분야에서도 그쪽에 이제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FP 시장에 그렇게 큰 주목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전히. 예, 왜 그러냐면 그 시장 자체는 물론 ESS 시장에는 이게 크게 그렇죠. 뭐 그게 이미 어느 정도 대세가 된 거지만은 그 나머지 시장들에서는 결국은 삼원계가 주도권을 앞으로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LFP 쪽에 탈중국화가 조금 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뒤늦게 들어가서 걔네들한테 소재 받아서 그쪽에다 무게를 두기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영 전략을 짤 때도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부담스러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이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LFP 쪽으로는. 예. 예,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윤평론가님의 우리 배터리 업계의 향후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거고, 근데 결국 이제 결론은 2차 전지를 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네. 예, 그렇게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그 촘촘하게 차트가 촘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정체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에너지를 응축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투자가 먼저 좀 달려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거든요. 네. 아 이게 진짜 맞나?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얘기를 해주겠죠. 1분기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던 거고. 네네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이미 그게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2분기에 이제 움직임을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콩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에너지 응축 단계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뭐 그런 개구리가 좀 도약하듯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이번에 네.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네. 자, 오늘 윤석정 평론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